안녕하세요. 국제상무론 이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피보험 이익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가지는 이 가치,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피보험 이익이고, 이 피보험 이익을 보험에 부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하는데, 그 경제적이라는 말을 좀 쉽게 이해를 하면 돈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가치, 그러니까 얼마냐, 이 주판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계산기로 두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000원이면 10,000원,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이게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가치한 평가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insurable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험 가액, 뭐 한국어로 보험 가액이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 insurable value라고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보험의 대상, 뭐 화물이면 화물, 선박이면 선박, 그거의 이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 보험의 가액을 정하는 방식이 법정 보험 가액이 있고 협정 보험 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 이름만 딱 들어보면 법정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어, 뭐, 뭐 미리 정하나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미리 정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거는 협정 보험 가액이에요. 그 협정이라고 하는 게 agreed insured value인데, 이 협의했다는 뜻이에요. 협의해서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그 보험 목적물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협의해서 정한 금액을 협정 보험 가액이라고 하고, 보통은 법정 보험 가액은 뭐냐면, 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뭐 법적으로 법원에서 혹은 그 공정한 제3자에 의해서 손해사정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보험 목적물의 가치는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법정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 가액이 있으면 이 보험 가액이 다 보험에 부보되는 금액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가치가 뭐 100억이라고 칩시다. 100억짜리 물건을 보험에 든다? 보험료가 장난 아니게 비쌀 겁니다. 엄청 비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피보험자는 내가 가진 재산이 100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안전자산이 있을 것이고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것인데, 그 안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라고 하면 이 10억을 다 보험에 넣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크니까 뭐 한 반만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자가 커버해주는, 보험자가 사고 발생에 의해서 경제적 그 이해관계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어떤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보험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내가 1,000억짜리 물건이 있다라고 쳤을 때, 실제로 이 1,000억을 다 보험에 할 수도 있지만, 보험회사랑 만나서 이 1,000억 중에 한 절반, 500억만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 1,000억은 보험 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 500억은 보험 금액이 됩니다. 그 보험 금액을 insurable amount라고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금전으로 계산을 한 게 보험 가액이라면, 그 중에 실제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통해서 커버하기로 한 보험 대상의 가치는 보험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상을 해준다면, 그 보상의 기준은 그 보험 대상의 전체 가치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 계약을 통해서 얼마를 보호하기로 했냐,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보상액의 맥시멈은 보험 금액만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손해 발생 시에
보험자가 계약상 부담해야 하는 손해보상의 최고 한도다. 좀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한 의미 차이를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오케이. 보험 가액이 있고 보험 금액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의 대상이라고 하는 화물이나 선박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계산한 게 보험 가액이다. 그리고 그 가액 중에 가액이 있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회사랑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자, 근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액이 $1,000짜리 물건인데 실제로 보험 계약을 $1,000에 했어요. 이게 가액하고 금액이 똑같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풀 인슈어런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액이 $1,000인데 $1,200의 보험을 부보를 했어요. 그걸 오버 인슈어런스라고 합니다. 자, $1,000짜리 물건이 있는데 내가 보험회사랑 $500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건 언더 인슈어런스,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전부 보험이나 일부 보험은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험을 부부를 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하겠죠. 풀 인슈어런스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제가 그냥 $1,000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0,000다 라고 하면 이 금액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면 언더 인슈어런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버 인슈어런스는 문제가 돼요. 자, 보험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1,000인데 1,200의 보험 부호를 해요. 그럼 이 $200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보험을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죠. 좀 말이 안 되죠. 납득이 안 가죠. 물건이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보험회사에다가 이거 120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보험에 넣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20만 원은 뭔데? 어디서 나타난 건데? 없는 가치예요. 봉이 김선달이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뭐예요? 약간 사기의 느낌도 나죠. 그렇습니다. 초과보험은 인정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상무론 시간에 이 보험의 법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우리가 수업을 하진 않지만 이 초과보험의 경우에 이 초과보험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뭔가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보험 가액과 금액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의 보험의 대상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보험 계약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공동보험이라고 해요. 코인슈어런스라고 해요. 그래서 보험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0인데 보험자 A하고 $300, 보험자 B하고 $300. 이렇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 가능합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더블 인슈어런스라는 게 있어요. 자, 보험 가액이 $1,000인데 보험자 A하고 $700 보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 B랑 $700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700와 $700를 더하면 $1,400가 되죠.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가능하냐? 이건 안 됩니다. 초과 보험이 돼요. 이거 두 개 그러니까 A, B 이 두 개의 보험자랑 체결한 보험 계약을 합쳤을 때 보험 가액을 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3개, 4개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A, B로 나뉘어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합계를 계산을 해보니까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더블 인슈런스 상황이 $1,000짜리 물건을 $1,400의 보험을 부과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400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과 보험이 성립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의 어떤 그 대상이 되는 피보험 이익도 받고 그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가 보험 가액이고 그 보험 가액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 금액으로 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보험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커버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해상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그 손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유형으로 좀 살펴보면 물적 손해가 있고 비용 손해가 있고
배상 책임 손해가 있습니다. 물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험 목적물 대상에 대해서 뭐 멸실이 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손상이 된다든지 해서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용 손해라고 있습니다. expense loss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해상 운송을 하는데 해상 운송을 통해서 뭐 부산에서 LA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 LA까지 물건이 잘 갔어요. 물건이 잘 갔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상시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뭐 500달러에 갈 수 있다고 칩시다. 운임을. 근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해서 500달러가 아니라 한 뭐 2000달러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1500달러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담해야 되죠. 원래는 500달러면 될 일을 1500달러를 더 부담하게 생겼죠. 그거 손해 아니에요? 그죠? 500달러에 하던 일을 2000달러에 내게 생겼으니 비용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벤트들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뭐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통제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운송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운송을 의뢰한 운송인이 그 선박이 뭐 예를 들어 피난하고 들어간다든지 사고를 겪는다든지 뭐 등등등으로 해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부수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다 비용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손해 있습니다. 제가 이 보험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용어 때문이라고 했고, 그 용어를 설명하면서 보상이란 얘기를 하면서 배상이라는 단어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을 얘기할 때 그 배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물어줄 때 배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보상은 계약이나 뭐 여러 가지 원인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어떤 이렇게 컨트리뷰션이나 베네핏을 주는 거, 수혜를 주는 거, 그게 보상인데, 배상은 내가 내가 뭔가 기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내가 그걸 커버해주는 것을 이제 배상이라고 하는데, 이 보험에서 배상은 뭐냐면 주로 다른 내 물건이나 뭐 어떤 나의 활동이나 이런 것이 다른 제3자에게 손해나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직접 뭐 면허증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 차를 몰아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을 따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7대 3이니 8대 2니 6대 4니 뭐 기책이 어떻게 되고 저쩌고 해서 뭐 물어주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결국에는 그거는 자동차 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 해상 보험에도 적용이 돼요. 물론 수출입을 하는 수출입 업자들은 그거를 하물을 그냥 운송인에게 운송 의뢰하는 정도죠. 그래서 그 하물 자체가 손이 있거나 발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게 뭐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배상 책임 손해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냐면 선박이죠. 선박 보험에서 발생을 합니다. 선박을 운영하는 해상 운송인이 그 선박 운영의 미숙함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다른 선박하고 충돌을 한다든지 다른 해상 구조물하고 충돌을 한다든지 해서 발생되는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될 때 보험을 부부했다면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손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리적 손해는 전손이 있고 분손이 있습니다. 전손이 있고 분손이 있어요. 전손은 토탈 로스라고 합니다. 토탈 로스라고 해서 피보험 이익이 전부 멸실, 절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nothing. 완전히 nothing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손이라고 하는 것은 100이 0이 된 거예요. 근데 분손은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분손이란 말을 되게 또 해상보험 공부하면서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손을 조그만 손해로 이해하는 친구들, 조금 손해난 걸 분손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분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분손 페이지 넘어와서 분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전손이 아닌 나머지가 다 분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00이 있었으면 해상 운송을 했는데 100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안전한 상태죠. 괜찮아요. 자, 100이 있었던 게 0이 됐어요. 네, 이게 토탈 로스죠. 근데 100이 99가 되거나 100이 1이 되거나 두 개 다 분손입니다. 100에서 99가 없어져서 1 남은 거랑 100에서 1이 없어져서 99가 남은 거 두 개 다 분손입니다. 그러니까 분손은 조그만 손해가 아니라 부분적 손해예요. 일부의 손해를 말해요. 전부의 손해이거나, 그러니까 전부의 손해는 전손이고 일부의 손해는 분손이라고 합니다. 그게 많든 적든 다 분손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헷갈려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21번 슬라이드에, 자, 그러면 이 전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현실 전손, 영어 표현으로 actual total loss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보험 목적물이 하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상태를 현실 전손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보험 목적물이 파괴가 되고 상품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자,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의 점유권이 박탈되어서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예시로 배에 불이 나서 배가 완전 홀라당 타버렸다든지, 아니면 바닷물이 들어가서 딱딱한 고체로 시멘트로 변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 뭐 그렇죠. 피보험 목적물이 점유권이 박탈됐다. 내 물건이었는데 이제 내 물건이 아니게 된 상태. 뭐 그런 경우죠. 자, 선박의 행방불명. 이게 이제 미싱십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뭐 통신수단이나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뭐 GPS도 이런 것도 없고 정확한 해도도 없던 그 뭐 대항해 시대 이럴 때는 선박이 한번 뭐 잘못된 곳으로 가가지고 행방불명 되면 못 찾아내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나쁜 생각을 가지고 배를 뭐 어디로 끌고 가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충분히 많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소식이 끊기거나 하면 그거 쉽게 말하면 그걸 이제 현실 전손이 발생했다라고 봤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뭐 하도 이게 추적이 잘 되고 GPS나 이런 것도 있고 위성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내가 뭐 보험 목적물이 화물이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현실 전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추정 전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추정 전손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했을 때 99%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1%가 남아있거나 똑같은 분손이라고 했습니다. 부분적 손해로서 취급이 돼요. 그런데 99% 남은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을 텐데 1% 남은 사람은 조금 많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막 따질 겁니다. 0% 남은 사람이나 1% 남은 사람이나 한끗 차이인데 0% 남은 사람은 토탈 로스고 1% 남은 사람은 분손이다, 파셜 로스다라고 하면 1% 남은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 남은 사람에게 0% 남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보험 제도 중에서 해상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전손을 추정 전손, 전손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해석 전손. 전손이 아닌데 해석을 해서 전손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영어 표현으로는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합니다. actual total loss와 좀 다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들이 이 추정 전손에 해당이 되느냐? 현실 전손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00% 잃었다고 확실한데 진짜 100% 잃은 건지 입증이 안 돼. 자, 두 번째,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하지는 않았으나 그 손해의 정도가 심해서 목적물이 가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 남은 거예요. 1%. 그거 갖고 뭐 하겠다. 1% 남은. 자,
세 번째, 하물의 인수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 수선비 및 수리비가 수선 후 그 목적물이 가지는 시가보다 큰 경우. 자, 100%에서 1% 줄었어요. 99%를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자, 원래 새 물건을 사면 1000달러였는데, 그 1% 남은 거를 99불을 회복을 시켜서 다시 100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한 3000달러 들어. 수리비가 더 들어. 새 거 사는 것보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새 물건 사는 것보다 헛 물건을 수리하는데 돈이 더 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계나 이런 데서. 그런 경우. 그러면 그냥 저기 뭐 1% 남았든 5% 남았든 3% 남았든 미미하게 남았는데 이거 그냥 없던 걸로, 그러니까 없는, 그냥 0% 남은 걸로 하고 전손으로 처리해주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추정전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기 지금 적혀 있는 21번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추정전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전손으로 추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토탈 로스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액션이 필요해요. ACTION이 필요해요. 그럼 그 액션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위부라고 하는 겁니다. 어벤더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이 전손으로 추정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1%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전액을 청구하기 위해서 액추얼 토탈 로스처럼 100%에 대한 그 상실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위부가 필요하고 그 위부를 통해서 피보험자가 하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1%가 남았다라고 칩시다. 추정 전손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추정 전손이 성립이 돼서 100%에 대한 보험금을 받아요. 그럼 난 내 손에 뭐가 있죠? 1% 남은 게 있고 100% 또 받은 게 있죠. 그럼 101이 되죠. 실제로 보험 사고 났을 때보다 내가 돈이 많아지죠. 나는 분명히 102으로 시작했는데 사고가 나고 나니까 101이 됐어. 돈 벌었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고가 나면 좋은 일이네?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증가하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액추얼 토탈 로스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1% 남았다? 그러면 그 1%에 대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내 1% 없던 일로 해줄게. 1% 이거 그냥 보험자 네가 가져가. 그리고 나서 나한테 100%에 대한 보험금으로 줘. 이런 것이 위부고 이 위부는 추정 전선을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이 위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부를 행하면 보험자가 그것을 승인하면 추정 전손의 상황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현실 전손과 동일하게 전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그때 피보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보험 목적물의 잔존물 1% 남은 거 그리고 그 1% 남은 보험 목적물과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합니다. 그게 위부예요. 근데 이 위부랑 또 비슷한 개념이 대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브로게이션입니다. 이 서브로게이션의 사전적 정의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그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나 뭐 이런 제3자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 이걸 이제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한테 물어내라라고 이거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걸 이제 구상권이라고 해요. 그 구상권과 같은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서브로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이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이 대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다, 뭐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할 대 자리 위자를 써요. 한자 잘하는 친구들은 대리자, 대리인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이 단어 알죠? 그때 대리하다 할 때 그 대자예요. 그리고 저 위자는 위는 위상, 위신, 지위 할 때 그 위자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대신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대위권은 주로 어디에서만 적용이 되냐면 손해보험, 어떤 화물이나 아니면 뭐 재산이나 자동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어디서 적용이 안 되냐면 생명보험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면, 자,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을 부과를 하죠.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데, 보험금 지급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피보험자이지만, 수출입을 하는 하주일 수 있잖아요. 카고 오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의 원인이 운송인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험 계약상엔 피보험자이지만 운송 계약상의 이 하주인 이 사람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송인의 잘못에 의해서 화물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운송인에게 이 화물에 의한, 여러분들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 공부했잖아요. 국제운송 파트에서. 그런 것처럼 거기서 운송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 가지죠. 자,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험 계약상으로는 피보험자고 운송 계약상으로는 하주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험금도 받고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운송인으로부터 보상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손해보상 원칙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손해보상의 원칙, 뭐 다른 말로 실손보상의 원칙, 이익공여 금지의 원칙, 뭐 이런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보험자는 보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의 어떤 경제적 그 가치가 있는 피보험 목적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손실이 난 것을 보상을 리커버리를 받는 거지 그걸 통해서 베네핏을 획득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사고가 나서 그 100이 0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0을 100으로 원상복구시켜 줄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통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지 100이 200이 되고 200이 3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그림 하에서 22번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가게 되면 내가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보험금을 받고 운송회사를 통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돈을 두 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모럴 해저드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내가 100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험을 통해서 100이 200이 되고 200이 300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든 보험에 드는 피보험자는 자신의 물건을 일부러 부러뜨리는 게 이득이 돼요. 사고가 나는 게 이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공여 금지의 원칙, 실손해 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리커버리, 보상을 해주겠다. 하지만 그것을 잠깐 재채기가 나서 어쨌든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피보험 목적물의 어떤 피보험 이익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보험, 모든 손해보험, 우리가 배우는 해상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알겠어.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기로 했어. 그런데 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이슈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지급에 따라서
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권리들 있죠. 계약상의 권리라든지 가실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라든지 재산에 대한 권리라든지 피보험자의 모든 이런 자격들 그리고 이 보험금이 가지는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모든 권리를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넘겨주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험금을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운송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보험금을 받아간 이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누가 가져간다? 보험자가 가져간다. 피보험자는 하주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기 물건에 대해서 100 가지고 있었잖아요. 100이 0이 됐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이 사람한테 100을 줘요. 그럼 나는 100이 0 됐다가 다시 100으로 회복됐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 자, 보험자는 보험 계약에 따라서 피보험자한테 100을 지급했어요.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잘못은 이 사람이 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원래 이 피보험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구상권이라든지 청구권이 있었죠. 예, 이거를 행사하는 거는 이 사람의 몫입니다. 예, 그래서 소송을 거는 거죠. 예, 그래서 보험자가 이기면 운송인으로부터 100을 가져가고 못 이기면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왜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그 국제운송 파트에서 해상운송 공부할 때 헤이그 비스비 규칙 공부했었죠.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되게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었죠. 예, 그리고 운송인의 면책도 많았죠. 면책 카탈로그나 그런 것들. 그리고 운송인이 자신의 어떤 상업상 가실에 대해서 책임을 문다 했을 때 책임 배상액도 되게 작게 책정이 돼 있었죠. 헤이그 비스비 규정으로 넘어와서도 667 SDR로 이 리밋이 걸려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자가 우리 운송인의 잘못에 의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일단 지급하는 거고, 그래서 피보험자는 나가고 아웃. 자, 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잔존물에 대한 권리, 제3자 청구권에 대한 권리,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가 대신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대위. 대위권에 따라서 자기가 권리를 가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보험자가 이 피보험자의 자격으로 운송인한테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하는데, 이게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쉽게 말하면 이 해상 운송에 대한 어떤 기본 그 규정이잖아요. 국제 규칙이고 통일 규칙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보험자와 운송인이 이제 소송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금 청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판례가 보면 이 피보험자하고 운송인 혹은 피보험자하고 보험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 해상보험 쪽에는 어떤 판례가 많냐면 보험회사하고 운송인 간의 이 분쟁, 법적 분쟁으로 인한 판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이 손해보험, 특히 해상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이런 쪽에만 적용이 되고, 이 대위권이 적용되는 이유는 피보험자이자 하주가 이러한 상황에서 양쪽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서 손해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공유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100이 200이 되고 200이 400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운송인에 대한 권리 혹은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대신하게 되고, 보험자가 그 자신이 지급한 그 보험금에 대해서 대위를 발동을 해서 보험자의 권한으로 기속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분손입니다. 분손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분적 손해를 말해요. 부분적 손해인데 이 부분적 손해를 구분하는 거는 단독 훼손이 있고 공동 훼손이 있어요. 단독 훼손은 쉽게 말해서
이 부분적 손해가 나 혼자 입은 부분적 손해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공동훼손은 이 부분적 손해가 우리 모두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경우에 공동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분은, 분손해 구분은 주체, 손해의 그 주체가 단독이냐 아니면 여러 명이냐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단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목적물이 일부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심플하죠. 근데 이 공동훼손, 제너럴 에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배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 추정 전송 공부했고, 뭐 대위는 모든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보험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공동훼손도 이 추정 전소처럼 해상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이 공동훼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가 있잖아요. 배라고 하는 거는 운명 공동체죠. 배가 침몰하면 그 배를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 모든 화물이 다 같이 침몰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과 화물의 공동의 위험이 직면을 했을 때, 이 공동의 그러니까 아니 그럼 단독 훼손도 그럼 뭐 공동에 그게 있었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단독 훼손도 배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공동 훼손도 배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공동 훼손은 뭐냐면, 자, 오케이.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공동의 위협이 되는 사고와 위험이 바로 직면했어요.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이 재산이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사고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혹은 일부나 전부를 희생시키는 행위를 혹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위험이 처했을 때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거는 단독 훼손은 어떻게 보면 사고가 당한 거고, 그 사고에 의해서 내 보험 목적물의 일부가 손실이 된 거고, 공동 훼손은 사고를 피하거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동훼손 행위라고 합니다. General Average Act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General Average Act가 발생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화물을 바다에 버렸다. 희생을 시킨 거죠. 아니면 비용을 지출을 했다. 공동훼손 비용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동훼손 행위로 인해서 공동훼손 희생손해와 비용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희생되거나 비용을 치른 사람들이 있죠. 자, 배를 10명이 타고 가고 있다라고 쳐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희생을 했어요. 나머지 9사람은 혜택을 본 거죠. 그럼 입 싹 닦을 거야? 좀 이상하잖아. 예, 그래서 이 9명이 각출을 합니다. 돈을 걷어요. 그래서 이 희생한 한 명한테 돈을 줘요. 이 사람의 피해와 손해를 보상을 해줘요. 그게 공동훼손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실은 이 공동훼손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같이 가고 있다가 한 사람이 우리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했을 때 나머지 9사람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걷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여러분 딱 들어봐도 그럼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공동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왜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냐면, 제가 그냥 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 좋게 뭐 1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오늘날 컨테이너 선박을 한번 보세요. 컨테이너 여러분들이 뭐 신항만이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여기 북항이나 이런 데서 컨테이너 선박을 보면 수백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죠.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10명이라고 했지만 컨테이너 하나하나마다 하주가 다 각자 개별 하주라고 치면 적어도 수천 명이에요.
뭐 요즘에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18,000 TEU급 선박이라거든요. 그 TEU급으로 해가지고 그 각 컨테이너가 다른 하주라고 하면 하주만 10,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사실은 공동훼손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혜택을 본 사람들이 돈을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희생을 치렀거나 비용을 지불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 정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받는다는 게 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훼손을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거는 실제로 그런 비용이나 어떤 손해를 희생이나 뭐 이런 부분을 부담을 한 사람이 있다면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금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또 그런 이슈가 있어요. 자, 분담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상황이 있잖아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예, 근데 공동훼손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고 내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일종의 비용손해죠. 예, 분손은 희생손해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땐 분손이지만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비용손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비용손해를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훼손 비용과 관련된 부분, 공동훼손 분담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손해들이 이 보험에서 얘기하고 있는 24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조비가 있고 특별 비용이 있고 손해방지 비용이 있고 손해조사 비용이 있습니다. 자, 구조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운영하는 선박을 다른 제3자가 선의로 와서 뭐 조난 신호를 보냈는데 도와줬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거를 건져줬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답례를 해야 되겠죠. 그게 구조비예요. 구조비예요. 자발적으로 나를 구조한 사람한테 성공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하는 것이 구조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있는데 손해방지 비용이란 거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고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그걸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방지 비용은 나머지 비용 손해가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가 났어요. 손해가 났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비용 지출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비용 지출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해방지 비용만 그렇게 해요. 자, 손해조사 비용 있죠.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정도나 손해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와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비용 들겠죠? 당연히 그 부분도 비용 손해입니다. 자, 구조비도 아니고 손해방지 비용도 아니고 손해조사 비용도 아니고 그리고 공동훼손과 관련된 비용 지출도 아닌 나머지 예를 들어서 피난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역을 한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재포장을 한다든지 창고료를 이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구조비 이외의 여러 가지 비용들을 특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죠. 피보험자를 위해서 소요된 비용으로 공동훼손 비용이나 구조비 이외의 비용, 나머지 것들이 아닌 비용 그런 것들을 particular charge, 특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배상 책임 손해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배가 충돌해서 발생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주들 그러니까 수출입 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관련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요. 선박의 경우에 다른 선박하고 충돌을 해서 다른 선박에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 선박의 선주나 하주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배상 책임 손해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해상 손해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쭉 살펴봤습니다. 내용들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개념 정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